자, 13전 자본구조 이론인데, CAPM, 자본구조, 옵션, 요 세 개가 이제 재무관의 이제 메인 단원이죠. 예, 그래서 자본구조 이론이 중요하다. 뭐 이런 것들 읽어보시면 되고, 아무튼 이게 뭐 굉장히 뭐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런 단원이라기보다 이제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다. 정리를 잘 하셔야 된다. 인 거고요. 이런 내용들 다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장 순서는 이런 순으로 되어 있고요. 자본구조라는 것은 이제 그 재무상태표로 보면 이제 대변 항목, 재무위험이죠, 재무위험. 그래서 그 주주와 채권자가 있고, 그 각자 이제 요구 수익률이 있어요. 그게 이제 자기자본 비용, 부채자본 비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가중평균 자본 비용, 자기자본과 부채자본 비용을 가중평균은 요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 할인율이 돼서 이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한 현재 가치가 바로 기업 가치가 된다. 그래서 그 재무관리가 이제 기업 가치 극대화, 이게 재무관리의 목표라고 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의 구성 상태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할인율이 되기 때문에 이 자본 비용 최소화가 곧 기업 가치 극대화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번 장은 이제 어떻게 하면 자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 자본 구조가 있냐, 이런 거를 탐색하는 그런 이론인데, 주요 논점이 먼저 이제 자본 구조의 변화가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거 가지고 이제 미칠 수 있다, 미칠 수 없다, 이렇게 나눠져서 이론도 이제 대립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볼 것이고, 그다음에 둘째는 만약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최적 자본 구조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것까지 한번 알아보는 그 논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뭐 계속 말하지만 이 초점은 이제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최소화한다. 이게 이제 이장의 목표인데, 현금 흐름을 이렇게 가중평균 자본 비용 K0로 할인한 게 기업 가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다 설명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자본 구조가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 요거는 그냥 주어진 걸로 가져간다는 거죠. 요거의 영향은 제거한다. 그런 말이죠. 이 최적 자본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효과를 알아야 돼요. 먼저 이제 타인 자본 비용의 저렴 효과, 그 다음에 자기 자본 비용의 상승 효과. 근데 요 두 가지 효과는 서로 상충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상충적인 효과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이 자본 비용이 최소화된다. 곧 기업 가치가 극대화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타인 자본 비용의 저렴 효과는 이 부채가 증가할수록 이 타인 자본 비용이 자기 자본 비용보다 저렴해요. 위험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저렴한 타인 자본에 대한 가중치가 증가하죠. 부채량이 증가하면은. 그래서 기업 가치가 상승하죠. 자본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기 자본 비용의 상승 효과가 또 발생하는데, 이 부채 사용이 증가할수록 이 주주들이 부담하는 재무 위험이 증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자본 비용은 상승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가중평균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하락한다. 그래서 서로 이제 상충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이 자본구조 이론에 이제 가정들이 있는데, 이 가정들, 저 1, 4는 이제 이거는 항상 고정적이에요. 이거는 항상 적용된다. 예를 들어 이제 영구채, 타인 자본은 이제 영구채고, 영구채가 뭐냐면 이제 계속 기업 가정을 한다는 얘기죠. 영구채.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을 발행할 경우에 그때는 이제 주식을 재매입하거나 주식을 발행하여 사채를 상환한다. 그래서 총 자본의 변화 없이 자본 구조를 변경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업이용 동일하고 동질적 위험 집단을 이제 분류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환경분포에 대해서 동질적으로 기대하고, 예, 맥이 일정은 영속적이다. 그렇죠? 성장은 없다. 예, 그래서 강상학비는 매년 제출을 해야 된다. 예, 여기까지 기본이고, 자, 요거는 이제 5, 6, 7, 8은, 예, 요런 것들은 하나하나 이제 완화해서, 예, 나중에 뒷부분에서 배웁니다. 그죠? 그렇지만 요거 4개는 고정이다. 예, 그래서 요 4개는 꼭 알아두십시오. 자, 이 기업 가치하고 자본명의 관계는 이렇게 대응 관계로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이 기업 가치는 이제 대차협회의 차변이죠. 자산 가치. 여기 이제 기업 가치고, 이 대변에는 이제 부가가치라고 하는 부채 가치죠. 부채 가치, 자기자본 가치.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치면은 자산 가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부채는 이제 타인 자본 비용. 그다음에 자기자본 가치는 자기자본 비용. 그다음에 자산 가치는 가중평균 자본 비용. 이게 대응 관계가 존재합니다. 자, 부채 가치와 이제 타인 자본 비용은 앞서 가정에서 이제 연구채를 가져간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채권의 현금 흐름, 현금 흐름은 요게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요 식을 이용해서 KD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KD는 B분의 I.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자본 가치와 이제 자기자본 비용은 자, 요건데, 당기순이익을 K로. 그런데 이 당기순이익을 모두 배당으로 지급하는 걸 가정해요. 왜냐하면 성장이 없기 때문에, 그죠? 유보가 있으면 성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두 배당으로 지급하는 걸로 가정한다. 그래서 주주의 현금으로는 당기순이익과 동일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 식을 이용해서 K는 S분의 NI 이렇게 된다는 거죠. 최종적으로 기업 가치와 이제 자기 자본 비용, 기업 가치와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죠.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이제 세후 타인 자본 비용과 자기 자본 비용을 가중평균한다. 이건 앞에서 배웠죠. 이 식이죠. 이 V를 S 플러스 B로만 나타낸 겁니다. 요거를 이제 요 S분의 S 플러스 B가 이제 V니까 요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요걸 다 분자로 모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요 KS를 보면은 요 관계가 성립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S를 이쪽으로 보내면 K 곱하기 S는 NI가 되죠. 이렇게 NI가 됩니다. 근데 NI는 요 이 NO에게 이제 영업이익이거든요. 영업이익에서 요 이자 비용 KD 곱하기 B가 이자 비용이잖아요. 영업이익에서 이자 비용을 빼는데 이제 세후 이자 세금을 내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NI죠. 이게 NI이기 때문에 자, 요거를 이제 다 곱한 거를 밖으로 꺼내면 이렇게 돼요. 근데 요 KD B 1-TC가 이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없어지니까 결과적으로 요 ENO와의 1-TC만 남는 거죠. 분자에. 그렇죠? 요게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K0니까 V는 ENO와의 1-TC를 K0로 나눈 거가 된다. 그렇죠? 24년 34번 문제 2번 선지. 자, 요거 아까 요거 가정한다고 그랬죠. 요거는 영향을 없게 하기 위해서 변화가 없다고 가정할 때 최적 자본 구조에서는 기업의 가중평균 비용이 극소화된다. 그렇죠. 가중평균 비용이 이게 작아져야지 이게 최대화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최적 자본 구조잖아요. 이게 극소화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정입니다. 요 자본 구조 이론은 이제 옛날부터 이제 연구가 됐다. 최적 자본 구조가 있을 거란 가정하에 어떤 게 최적 자본 구조냐? 그 연구가 있었다. 근데 요 MM의 연구가 이제 분기점이 돼요. 그래서 요 MM이 등장하기 전 이론들이 이제 전통적 자본구조 이론이다. 그래서 순이익, 순영업이익, 전통적 자본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MM이 나와서 이제 무관련 이론 58년, 수정 이론 63년. 요 연도까지도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출제가 돼요. 선지로 출제가 되니까 연도까지도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MM 이후의 자본구조이론, 그래서 균형부채이론, 파산비용이론, 대리인비용이론, 정보불균형이론, 이런 것들이 나왔죠. 자, 전통적 자본구조이론, 얘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그 중에 이제 순이익접근법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결론은 다 알아두셔야 돼요. 최적 자본구조를 인정하지 않는다. 요거는 그냥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순이익접근법은 레버리지와 관계없이, 저기 이제 자본구조가 변화해도 이 KD, K가 일정하다. 특히 이 K가 일정하다는 게 이게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제 타인 자본 비용은 자기 비용보다 작다고 가정한다. 그렇죠? 따라서 이제 부채 사용을 증가하면은 이 K0가 감소해요. 그래서 부채 사용이 많을수록 많이 사용할수록 기업 가치가 증가한다. 그렇죠? 100%일 때 기업 가치가 최대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적 자본 구조가 인정되지 않는 거다. 자, 먼저 이 접근법을 보시면, 먼저 이 K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V는 이제 S 플러스 B인데, K가 일정하기 때문에, 주주에 기록되는 현금 흐름이 요거죠. 이자 비용 제외한 영업이익, 요거를 이제 K로 할인한다가 S다.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계산해 가지고 여기다 요거는 거의 일정하잖아요. 그렇죠? KD 다시 하면 B 일정하잖아요. 요거를 가산하면은 기업 가치가 나온다.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 자본 가치, 부채 가치, 기업 가치 이렇게 구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중 평균 자본 비용은 이렇게, 물론 이제 이 모든 것은 이제 법인세가 없어요. 법인세를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K0는 이렇게 구해진다. 그렇죠? 그래서 자본 비용이 K가 일정하고 KD가 일정하고, 그래서 K0는 KD를 사용할수록 더 줄어들고, 그렇죠? 그러면 이 K0가 이제 감소하니까 기업 가치는 점점 증가하는 거죠. 이 시기를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순이익 접근법은 이게 부채 사용이 많을수록 기업 가치가 증가하기 때문에 100%, 부채 비율 100%일 때 최적 자본 구조죠. 최적 자본 구조가 인정된다. 그렇죠? 최적 자본 구조가 100%일 때. 아무튼 이제 이 순이익 접근법은 이제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어요. 이제 재무 위험이 증가하면은 이제 K2가 증가하는데 이거를 그냥 일정하다고 하고 있으니까 일단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인 자본 많이 사용하면 채무 불이익 위험이 증가해요. 그래서 자본비용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것도 무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주회부는 이제 자녀적 청구권이잖아요. 요거는 이제 기업 가치에서 부채 가치를 뺀 자녀적 청구권인데 이걸 제일 먼저 구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모순이고. 그래서 이제 모든 그런 그 자본구조 이론 중에 제일 좀 취약한 그런 자본구조 이론이다. 순이익 접근법이. 다음은 이제 전통적 자본구조 이론 중에 이제 두 번째 순영업이익 접근법. 자, 이것도 역시 최적 자본구조를 비인정한다. 자, 이 가정은 이제 아까는 이제 K2가 일정하다고 했는데 타인 자본 비용하고, 근데 K0가 일정해요. 순영업이익 접근법은 K0가 일정하다. 그래서 보시면 이 K2는 이렇게 되잖아요. 앞에서 봤지만, 그리고 이제 K0는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자기 자본 비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요.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식을 잘 보면 이 자기 자본 비용은 S분의 B, 결국 이제 부채 사용이죠. 부채 사용이 증가할수록 상승해요. K가 상승해요. 부채 증가에 맞춰서 선형적으로 상승해요. 선형적으로. 그렇죠?
선형적으로 상승한다. 이거를 보시면 되고, 요게 이렇게 정리된 거고. 그래서 이제 타인잡을 많이 사용할수록 이제 K가 상승하는데, 선형적으로 상승하죠. 이 상승 효과가, 그 다음에 이 KD, KD를 사용하면은 이 저렴한 타인자본비용의 저렴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업 가치가 상승하죠, 그렇죠? 이 효과를 정확히 상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K0가 일정한 거죠. 자본구조와 관계없이 K0가 일정하다. 그럼 이제 K0가 일정하다는 말은 곧 이제 기업 가치는 K0로 할인한 것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도 일정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순영업이익 적금의 이제 한계점은 이 타인자본 비용을 많이 사용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채무 불이행 위험이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채권자가 요구하는 그런 자본 비용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거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제 순영업이익 접근법의 약점을 극복해서 이거를 보다 정교하게 이론적으로 체계화시킨 게 이제 MM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순영업이익 접근법은 MM 이론과 관련이 있다. 이런 걸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전통적 자본구조 이론의 이제 마지막 전통적 접근법. 자, 이거는 최적 자본구조를 요거 두 개는 인정하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인정됩니다. 자, 이거 적절히 사용 중에 타인 자본을 적절히 사용할 경우에는 가중평균 자본비용이 최소가 된다. 그래서 기업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 자본구조가 있다. 그런 얘기고요. 가정은 이게 가정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S분의 V 스타가 최적 자본구조. 자, 의의를 살펴보면 이제 요 초기에서는 이제 타인 자본 비용이 일정한 상태에서 자기 자본 비용이 증가하긴 하는데 이제 요 선형적으로 증가하진 않아요. 순영업이익 접근법은 선형적으로 증가했잖아요. K가. 그래서 이거보다는 적게 상승한다. 그래서 타인 자본을 사용할수록 저렴 효과가 있는데 그게 이 상승 효과보다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점점 상승하는 거죠. 부채를 쓸수록. 근데 요 S분의 V 스타 여기를 지나는 순간 이 K도 증가해요. KD도 증가하고 K는 급격히 증가하고 급격히 상승. 그래서 이 자기자본 비용의 상승 효과가 이거보다 크다. 그래서 부채 사용할수록 이게 상승하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하락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S분의 V 스타라는 곳에서 기업 가치가 극대화된다. 최적 자본구조다. 오늘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좀 안 좋은데 죄송합니다. 좀 이해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통적 접근법의 한계점은 이제 순이익 접근법과 마찬가지로 이 잔여적 청구권의 사실을 무시해요. 이런 순서로 구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자본시장 불안전성의 논리적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그런 재무관리 이론들은 자본시장의 완전성에서 먼저 출발하잖아요. 그런 다른 점이고, 그리고 이제 최적 자본구조가 있다고만 하지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냐 이거를 계산할 수 없어요.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비판을 받고 있다. 그에 반해 이제 순이익 접근법하고 요거 그다음에 순영업이익 접근법하고 이 전통적 접근법이 좀 나은 점, 순이익에 비해서 나은 점은 이게 그 순이익 접근은 K가 일정하잖아요. 근데 K가 상승한다. 그렇죠? 상승하죠. 어느 정도는 급격하게 상승하고 어느 정도 상승하고 그래서 좀 낫다. 순이익 접근법 이 부분이. 그리고 이제 순영업이익 접근법은 요 타인자본 비용이 항상 일정했잖아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채무 불이행 위험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상승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요 부분만 순영업이익 접근법보다 조금 우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MM의 자본구조 이론 중에 이제 무관련 이론 58년도 58년도 중요하죠. 무관련 이론 58년도
이거는 최적 자본 구조를 비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요거는 인정하죠. 인정하지 않아요. 자, MM, 모디글리아니 밀러, MM, MM이라고 불러요. 줄여서. MM58년은 기업 가치는 자본 구조와 무관하다. 이건 이제 무관련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MM58은 경영자가 기업의 자본 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기업 가치를 증가시킬 수 없어요. 왜냐? 이렇게 가정할 경우에 타임 자본 비용의 저렴 효과, 1번 효과죠. 그 다음에 자기 자본 비용의 상승 효과, 2번 효과가 완벽하게 상쇄된다. 요거는 그 순영업이익 접근법 앞서 배운 그거랑 동일하죠. 그래서 부채 사용으로 인한 순효과가 0이라는 것이다. 이게 의의고요. 24년 34번 문제는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MM58. 그래서 외워야 돼요. 58. MM58에 의하면 기업가치 극대화는 최저적 문제가 존재하지 않죠. 않죠. 그렇죠? 존재할 수 없어요. 자, 가정은 자, MM58은 전통적 자본주의 설명 기본 가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자, 요거를 두 가지를 추가했다. 먼저 만전자본시장. 그래서 최저는 이제 기업과 동일한 인재로 얼마든지 차입 대출이 가능하고 모든 정보는 동시에 전달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분류할 수 있고 무위험부채, 무위험부채를 가져간다. 그래서 이 기업들은 이제 미래 현금 흐름과 영업위험은 동일해요. 단지 자본구조만 다른 기업들이다. 이렇게 가정하는 거죠. 자, MM58에서 이제 가장 이게 눈여겨봐야 되는 게 이 세금이 없다. 이거를 또 눈여겨봐야 됩니다. MM58의 이제 명제, 1명제, 2명제, 3명제가 있죠. 요약되는데, 이거는 이제 뒤에서 이제 명제별로 자세히 볼 것이고요. 간단히 보면, 1명제는 이제 기업 가치는 자본 구조와 무관하다. 그게 1명제. 그 다음에 2명제는 자본 구조와 자본 비용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고, 3명제는 신규 투자안에 대한 거부율은 해당 투자안의 영업위험만이 반영된 자본 비용이다. 이거 거의 외우셔야 돼요. 그대로. 그래서 자본 조달 방법과 무관하게 결정된다. 는 게 3명제예요. 2001년 2번 문제의 3번 선지는 자, 신규 투자안 평가 시 기존의 WCC 아니죠. 이거는 100% 아니에요. 기존 거를 사용하면 안 돼요. 신규 투자는 새로운 투자이기 때문에 자, 이 문제를 접근할 때 일단은 이 신규 투자이 나왔기 때문에 MM의 제3명제를 묻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신규 투자안에 대한 거부율은 요거잖아요. 요거 이런 거 그렇죠? 해당 투자안의 영업위험이 반영된 자본비용 요거 그래서 요거가 나와야지 이제 정답이고 요게 안 나오면 정답이 아닌 건데 근데 뭐 다른 것도 이제 뭐 순위 접근법이나 이런 것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데 MM에 근거해서 아무런 단서가 없으면 이건 단서가 없잖아요. 뭐 MM에 의해서 뭐 가장 옳은 것은 단서는 없었지만 단서가 없다면 가장 폭넓게 지지받고 있는 이론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MM에 근거해서 풀이를 해야 된다. 그렇고 보면은 자, MM으로 보면 신규 투자는 이거잖아요. 해당 투자는 확실히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건 틀린 선지.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자, MM58의 제일 명제는 이제 기업 가치에 대한 명제. 자, MM은 자, 기업 가치를 먼저 구하고 여기에 부채 가치를 차감해서 자기 자본 가치를 구한다. 그렇죠?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업 가치에 대한 명제가 1명제다. 자, 기업 가치는 기대 영업이익하고 영업위험이 여기 할인율에 반영되죠. 결정되고 자본구조와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VU가 이제 무부채 기업이고 VL이 이제 부채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 자본구조와 무관하기 때문에 동일한 거죠. 부채 기업과
무부채 기업이 동일하다. 이 결론이고, 자, 이 NY, 연간 기대 영업이익인데, 이 NY를 이제 영업이익만을 반영한 자본비용이 로예요. 이렇게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로. 로로 할인해서 현재 가치를 구한다. 기업 가치를 구한다. 그리고 이 NY는 기업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수익성을 나타낸다. 그 다음에 로우는 자산의 영업이익, 오직 영업이익이에요. 재무위험 이런 게 없어요. 영업위험을 적절히 반영한 자본비용이다. 그리고 MM이 또 가정한 게 아까 세금이 없잖아요. 세금이 없으니까 이 NOI를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자, 이런 결론은 이제 자본구조하고 무관하다. 동일하게 평가된다는 결론은 이 순영업이익 접근법의 결과와 동일하죠. 그리고 이 순영업이익 접근법이 윌리엄 샤프 1964. 이 부분을 나옵니다. 샤프 1964. 이것도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샤프 1964의 순영업이익 접근법. 2005년 32번 문제 1번 선지. 자, MM58이죠. MM58. 자, 이렇게 나와요. 뭐, 무관련 이론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거 암기해 두셔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자, MM58에 의하면, 레버리지와 기업 가치는 무관하죠. 이건 맞아요. 근데, 자기 자본 가치를 먼저 구하는 이것과 부채 기업 가치. 이게 틀리죠. 요 순서죠. 기업 가치를 먼저 구하고, 여기서 타인 자본을 차감해서 자기 자본 가치를 산출한다. 그렇죠? 자, 이 명제는 이 자기 자본 비용하고 가중평균 자본 비용에 대한 명제예요. 그래서 그 자기 자본 비용은 이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 로우가 이제 일정하다고 그랬잖아요. 자본구조와 상관없이. 요 일정한 그 가중평균 자본 비용에 그 레버리지에 상응하는 위험 프리미엄 요거를 합산합시다. 요거예요. 이게 이제 제2명제예요. 그래서 자기 자본 비용은 이제 레버리지 증가함에 따라 상승하는데 식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선형적으로 상승하는 거죠. 선형적으로 상승한다. 상승 중에서 선형적이다. 그래서 이는 이제 저렴한 타인 자본을 사용하는 이점은 완전히 상쇄, 100% 상쇄. 그래서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 자본구조와 무관하게 일정하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명제고, 자, 먼저 이제 자기 자본 비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기 자본 비용은 자, 앞에서 배웠듯이 요거죠. 세금이 없어요. 세금이 없기 때문에 요거고. 요 NI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또 이렇게 나타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요 ENOI가 이 제1명제죠. 제1명제를 보시면 ENOI가 들어있죠. 요게 ENOI가 로우 VU, 로우 곱하기 V, VU, VL을 같기 때문에 로우 V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V는 S 플러스 B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대입하는 거죠. ENOI. 대입해서 정리하면은 이 식이 나온다. 그렇죠? 이 식. 자, 이 식을 보면은, 자, 이게 첫 번째 항이에요. 첫 번째 로우는, 이거는, 만약에 부채를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이게 제로잖아요. B가 제로기 때문에 이건 없잖아요. K가 로우잖아요. 그래서 부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주주들이 요구하는 수익률이다. 그런 의미가 있고, 따라서 이 로우는 영업위험만 담겨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인 요거는 이 부채를 사용하는 경우, 이게 B가 이제 0이 아닐 경우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 부채 사용함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게 되죠. 선형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주주들이 부담하는 재무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재무위험은 이제 부채량이 증가할수록 레버리지에 비례하므로 요게 부채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잖아요. 증가하기 때문에 자기 자본 비용이 상승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요게 증가하기 때문에 요게 상승한다. 요게 증가하면 요게 상승한다.
2001년에 2번의 1번 선지는 자, 자기 자본 비용 K2는 부채 의존도와는 무관하다. 예. 자, 근데 이게 아무런 뭐 무슨 접근법이냐, 뭐 무슨 뭐 MM이냐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순이익 접근법에 의하면 K가 예, 부채 의존도와 무관하게 일정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뭐 이런 문제가 일단 나와버리면 풀어야죠. 풀어야 되는데 예, 요 순이익 접근법이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이 자본 비용은 무조건 이 부채 의존도에 비례해서 커지게 돼 있다. 이게 대부분의 일반적인 이론이에요. 이게 특이한 거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MM의 가장 이제 일반적인 커먼 센스다 생각하시고 여기에 근거해서 보시면 자기 자본과 부채 의존도와는 유관하죠. 유관하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선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에요. 예,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이 세금이 없는 걸 가정하기 때문에 예, 법인세 없을 때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죠? 예. 자, 여기에 요 K를 요거를 대입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변하죠. 예, 요게 로로 일정한 거예요. 자,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 자, 요게 S분의 B 요게 횡축이고 그다음에 자본 비용일 때 요 K0는 요 무위험 이자율에 그 영업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을 더한 게 K0 곧 로예요. 예, 그렇죠? 예. 여기서 만약에 이제 그 K가 이제 처음에 로에서 출발하는데 이게 선형적으로 증가하죠. 여기에 따라서 이게 위험 프리미엄이 되겠습니다. 위험 프리미엄. 예. 이게 위험 대가고 위험 프리미엄. 예. 위험 프리미엄이 증가하면은 이게 재무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K0가 일정하기 때문에 기업 가치는 요 선에서 여기 이제 VU, VU 이거로 VL, 예, ENY 나누기 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정하다. 자, MM58의 제3형제는 이제 신규 투자안에 대한 거부율이다. 자, 신규 투자에 대한 거부율은 해당 투자안의 영업위험만 반영된 자본 비용이다. 이는 자본 조달 방법과 무관하게 결정된다. 자, 이 부분 앞서 문제 한번 보셨죠 이미? 자, 기존의 WC가 아니라 신규 투자안에 대한 거부율은 해당 투자안의 영업위험만이 반영된 자본 비용이다. 그렇죠? 예. 이제 확실히 이해하셨죠? 예, 요거 영업위험만 반영된 자본 비용 로우다. 예, 로우죠. 정확히 말하면 로우. MM일 때. 자, 1명제하고 2명제는 이제 기존 기업에 대한 주장이고 3명제는 기존 기업이 아닌 새로운 투자안에 대한 주장이다 하는 점이 다르다. 그래서 그 MM의 1명제를 신규 투자안에 적용한 거예요. MM의 1명제가 이거잖아요. 그죠? 이거. 자, 이 새로운 투자안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기업 가치 증가분 델타 V가 투자에 소요되는 투자 자금 델타 I보다 커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예, 델타 I분의 델타 V는 1 이상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연간 기대 영업이익이 델타 ENY 그 다음에 영업이익 반영된 자본비용이 로 예, 있을 때 이 일명제가 성립하면은 이 기업가치 증가분 델타 V 이게 델타 V가 되는 거예요. 델타 V는 여기다 델타를 넣은 요게 될 거다. 그죠? 예,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요 식을 이제 여기 한번 넣어서 해볼게요. 자, 델타 V는 예, 로우분의 델타 ENY 그렇죠? 예. 요 델타 V가 델타 I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요 식이 성립이 돼요. 일단 여기서 로우를 이쪽으로 넘기고 델타 I를 이쪽으로 넘기면 요렇게 정리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게 그 델타 I분의 델타 ENY가 로우보다 클 경우에는 투자한다. 따라서 요게 로우가 거부율이다. 예, 거부율은 영업이익만 반영된 자본비용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2008년 37번 문제. 자, MM58이죠. MM58. 자, 부채 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가중평균비 일정하죠? 그죠? 일정해요. 일정하다. 그죠? 증가가 틀렸고, 그 다음에 법인세로 인한 절세 효과가 없는 건 맞아요. 세금이 없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순이익이 아니죠.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 순이익은 이자 비용이 생기면은 당연히 줄어들죠. 그래서 자본구조와 무관하지 않죠. 그 다음에 3번은 부채비의 증가함에 따라 영업위험은 커지지 않아요. 재무위험이 커지죠. 그래서 자기자본 비용이 커지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부채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자기자본 비용과 타인자본 비용이 아니죠. 타인자본하고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일정한 거예요. 그렇죠? 요게 틀렸고,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EPS의 변동성은 커져요. 이거 통째로 알아두세요. 암기하셔도 돼요. EPS의 변동성이 커지죠. 왜냐하면 이자 비용 때문에 EPS를 감소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진다. 이건 맞아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010년 31번 문제는 자, 대안의 주식 베타가 1이에요. 그러면 이제 베타 M이 1이니까 요 대안의 수익률이 ERM이 되죠. ERM. 그리고 이제 민국의 주식 베타는 2인데 요 수익률이 주어졌기 때문에 요 두 개를 놓고 풀면은 RF를 구하시죠. RF가 0.02. 그리고 이제 신규 사업 A, B가 둘 다 이제 베타가 1.5죠. 그러면 신규 사업에 대한 수익률을 CAPM으로 구하면 0.08로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요 A, B를 대안도 할 수 있고 민국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대안하고 민국은 완전 자본 조달 기업. 따라서 부채가 없죠. 그리고 신규 사업에 대한 자본 조달은 기존 자본 구조를 따르기 때문에 모두 그 부채를 사용하지 않고 조달한다. 이런 얘기고, 자, 신규 사업으로만 봐야죠. 그래서 내부 수익률이 9%, 이거는 이제 8%가 이제 거부율이 되니까 이거보다 높기 때문에 요거는 채택하고, 양기업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B는 7%니까 낮죠. 그래서 요거는 다 거부하고, 그래서 대안하고 민국 모두 A만 선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MM58의 한계점은 이 범위세가 없잖아요. 그렇죠? 범위세를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부채 사용에 대한 감세 효과를 무시하고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그런 한계점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부수적인 그런 한계점이 되겠습니다. 자, MM의 차익거래. 이게 또 이제 한 가지 이슈죠. 차익거래. 자, 이거는 MM58에서 이제 무관련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최적 자본구조는 존재하지 않는다. VL은 VU다.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도입한 그 차익거래라는 개념이라는 거를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VL이 VU와 다를 때 이 차익거래 이익이 발생한다. 요거하고 차익거래 이익은 이렇게 구한다. VL-VU. 이거는 이제 이 영업위험이 동일하고, 그 다음에 기대 영업이익이 동일하면은 이 기업 가치가 똑같잖아요. 그렇죠? 똑같은데, 그게 다를 때, 이 과대평가된 기업 가치에서 과소평가된 기업 가치를 뺀다. 요 개념을 알아두시고, 이게 반드시 부채기업, 무부채기업 이렇게 되는 거 아니다. 둘 다 부채기업일 수도 있어요. 그죠? 아무튼 같지가 않으면 차익거래가 발생하나. 그리고 요 알파는 지분이에요. 지분율. 그래서 차익거래 이익을 이렇게 구한다. 요 두 가지 개념만 알아두시고, 요 도출하는 과정, 그 다음에 증명하는 과정은 요거는 2차용이에요. 2차용이기 때문에 요거 두 가지 결론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년 25번 문제는, 자, 모든 점이 동일해요. A기업과 B기업이 동일한데, 기대 영업이익과 영업이용. 자, 그러면, 요런, 이 지문만 보더라도 바로 느낌이 와야 돼요. 그렇죠? MM이죠, MM. 예. 그리고 세금이 없다. 그러면 이제 MM58이죠. 자, MM58. 그러면 이 VL인데 둘 다 VL이죠. 예. 부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부채가 차이가 있죠. 한 A는 2천만 원이고 B는 6천만 원. 그렇죠? 그래서 두 기업이 이제 부채 규모는 다른 기업이에요. 그렇죠? 자, 이럴 때 이제 자기 자본 가치를 먼저 구해 보면은, 자, 요 식에서 이제 여기 K가 주어졌기 때문에 S를 구할 수 있어요. S는 요 ENY-KDB 이거를 K2로 나눠주면 되죠. 그렇죠? K2로 나눠주고 K2로 나눠줘. 그러면 SA는 9천만 원이고 SB는 5,600만 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기업 가치는 여기에 부채 가치를 더하는 거기 때문에 2천만 원을 더하면 1.1억이고 VB는 6천만 원을 더하면 1.16억. 그래서 요게 더 크죠? 예, 크죠? 예,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고 이제 그 선지를 보겠습니다. 자, B기업이 A에 비해서 과소평가되어 있다. 예, B기업이 지금 크잖아요. 예, 그래서 과대평가죠. 과소평가가 아니라 과대평가. 그 다음에 A기업의 자본가치는 9천이고 B기업의 자기자본가치는 5,600이죠. 그쵸? 이게 다 틀렸고, 그 다음에 차익거래 기회가 존재하지 않기 위해서는 A기업과 B기업의 자기자본 비용이 아니라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 로우가 동일해야죠. 네, 그래서 이게 틀렸고, 자, 요게 이제 차익거래 이익 구하는 방법이죠. 차익거래 이익. 자, 1%. 예, 알파에 1% 넣고 VL-VU인데, 여기는 이제 과대평가된 기업에서 과소평가된 기업을 빼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1.16억에서 1.1억을 뺀 요 금액의 지분율을 곱하면 6만 원이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MM63, 예, MM58이었고 MM63, 63은 이제 수정이론이라고도 그러고요. 예, 최적 자본 구조가 인정됩니다. 자, 이 MM63은 이 MM58이 법인세가 없었잖아요. 세금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 세금을 고려한 거예요. 세금을 고려해서 수정했다. 그래서 수정이론이에요. 예. 그 법인세를 고려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부채를 사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자 비용의 감세 효과. 이것 때문에 부채 사용이 증가할수록 레버리지 이득이 커지게 되어서 기업 가치 상승한다. 따라서 부채를 최대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최적 자본 구조다. 예, 100%가 최적 자본 구조가 되겠죠. 자, MM63의 제일 명제, 기업 가치에 대한 명제. 자, 부채 기업의 가치, 무부채 기업의 가치. 예, 여기에 부채 사용으로 인한 이자 비용의 감세 효과의 현재 가치. 요만큼 크다. 자, 이게 명제예요. 따라서 부채를 많이 사용할수록 기업 가치가 증가하는 거죠. 자, 법인세가 있을 경우에 기업 가치를 한번 볼게요. 자, 현금 흐름이에요. 연간 현금 흐름. 자, 무부채 기업은 채권자 현금이 제로죠. 무부채니까 주주 현금 흐름은 ENO와의 1-TC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친 게 기업 현금 흐름인데 이게 0이니까 이렇게 또 동일하게 되겠죠. 주주 현금 흐름하고. 자, 이번에 부채 기업은 일단 채권자 현금 흐름은, 자, 채권자는 그 채권 그 타인 자본 비용 KD의 부채 액면을 곱한 요게 이자죠, 이자. 요게 채권자의 현금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주주 현금 흐름은 이 이자 비용이 비용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 NOI-KDB 1-TC가 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요거 두 개를 합친 기업 현금 흐름은, 자, 요거를 합치고 KD 하고 요거하고 1-TC하고 곱한 거를 여기서 빼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KD는 없어지고, KDB TC 마이너스가 플러스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만큼 많아진다. 현금 흐름이. 그렇죠? 예. 이거하고 비교하면은 요만큼 많아진 거죠. 자, 이번에 이제 무부채 기업의 가치를 그려보겠습니다. 가치는, 예, 기대 영업이익이 법인세를 차감하면 이렇게 변하잖아요. 예. 그러면 동일하게 로우로 할인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MM58에서는 요거만이었잖아요. 요게 플러스 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부채 기업의 가치는, 예, 아까 연간 현금으로 이거, 예, 이렇게 도출되는 거 방금 보여드렸어요. 자, 이 현금 흐름, 자, 중에 이 NOI 1-TC, 예, 이거는 이제 무부채 기업의 현금 흐름과 동일하죠. 그래서 로우로 할인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VU를 계산할 수 있죠. 로우로 할인. 자, 요 로우로 할인하는 건 이제 연구연금의 현재 가치, 제로 성장, 배당 평가 모형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로우로 할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KDBTC는 이 채권자 현금 흐름과 동일하잖아요, 위험이. 그러니까 KD로 할인해야 돼요. 요거는 KD로. 그러면 요 KD가 없어지잖아요. BTC만 남죠. 예. 요거는 VU고. 따라서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된다. 그렇죠? 예. 자, 여기서 이제 BTC 이거는 이 이자 비용 감소 효과의 현재 가치. 예, KDBTC 이거는 이자 비용의 감소 효과. 예, 1년치 감소 효과고, 이거를 영구적으로 받을 수 있다면 이렇게 연구요금의 현재 가치로 해서 KD로 나누면 없어지니까 BTC는 현재 가치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요거는 감세 효과 그 자체 1년치고, 이거는 BTC는 전체는, 예, KD분의 KDBTC는 이자비용 감세 효과의 현재 가치. 그렇죠? 이거를 다른 말로 레버리지 이득이라고도 하다. G. 예, 다 알아두셔야 돼요. 이자비용 감세 효과 현재 가치, 레버리지 이득, G. 예. 따라서 이제 부채 기업의 가치, VL은, 예, 무부채 기업의 가치에 부채 사용에 따른 레버리지 이득을 더한 것이다. 예, 레버리지 이득, G, 이걸 더한 것이다. 그래서 이 부채를 많이 사용하는 게 최적 자본 구조가 된다. 그렇죠? 요거는 동일한데, 요건 계속 부채 사용할수록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100%가 최적 자본 구조가 되죠. 그래서 요 결론은 이 순이익 접근법, 앞서 배운 접근법의 결과와 동일하다. 결과만 동일한 거예요. 과정은 다르고. 그리고 요 순이익 접근법은 듀란드의 1952년. 요 다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선지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예, 듀란드 1952년 순이익 접근법. 예,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2005년에 32번의 2번 선지는, 자, MM63이죠. MM63. 자, 리버리지 말수 기호가치 상승. 맞아요. 예, 순이익 접근법의 결과가 동일하죠. 맞죠? 예, 듀란드 52년 순이익 접근법의 결과가 동일하다. 2024년 올해 34번 문제네요. 자, A 선지는, 자, MM63. 예, 시험에 진짜 나오죠? 63으로. 예, 63에 의하면 부채 사용 기업은 무부채 기업과 비교할 때 부채 사용으로 인한 절세 효과의 현재 가치, 맞아요. 현재 가치만큼 기업자가 증가한다. 이거죠? 예, 맞고. 그 다음에 이제 2006년 7번 문제는, 자, MM의 모형인데 법인세가 있어요. 그쵸? MM63이죠? MM63. 자, 먼저, 자, VU를 구해야죠. VU를 구하면, 자, 3억씩 기대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세율이 30%, 그리고 할인율이 15%, 그쵸? 자기 자본 비용으로, 예. 자기 자본만으로 운영하는 기업이니까죠. 예, 이렇게 해서 구하면 14고, VU가. 그 다음에 자본구조를 변경하잖아요. 5억 원의 부채. 그러면 이 VU에다가 BTC만큼 가산되죠. 예, BTC 5 곱하기 TC 0.3. 요것만 가산돼요. 그렇죠? 그래서 15.5가 이제 VL이 되고. 근데 물어본 거는 변경 후에 자기 자본 가치잖아요.
그러면 요 순서죠. 기업가치 구하고 부채가치가 5억. 그러면 15.5에서 5억을 빼면 10.5가 바로 자기자본의 가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 2번 문제는 자, MM 수정 명제, MM63이죠, 그쵸? 자, 근데, 부채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이에요. VU죠. 예. 근데 위험의 변화 없이, 영업 위험의 변화 없다는 말이고, 자, 8% 금리로 100억 원을 차입한다. 그러면 기업 가치가 얼마나 변화될까요? BTC만큼이잖아요. 그래서 100억 곱하기 TC, 40%. 그래서 100 곱하기 0.4 하면 40.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2011년 30번 문제는 자, 법인세에 고려한 MM이 MM63이죠. MM63에서 자, 부채가 없는 기업이 나오죠. VU. VU가 이제 부채를 차입해서 VL이 되는 겁니다. 그럼 기업가치 변화분은 BTC죠. BTC. 따라서 200 곱하기 30% 하면은 60이 되겠습니다. 자, 2007년 39번 문제는 자, 자기 자본만으로 자본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B는 VU고요. 기업 가치가 VU죠. 그 다음에 주식 베타는 베타 U가 되겠죠. 베타 U. 그래서 하마다 모형의 베타 U를 알 수 있었고, 자, 이 A 기업은 뭔지 몰라도 주식 베타가 2.05인 것으로 봐서 이거보다 높잖아요. 부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이 베타 L, A 기업의 주식 베타가 2.5니까 베타 L이잖아요. 부채를 가지고 있는. 자, 요거가 이제 2.05니까 요 식을 이용해서 풀면은 B는 1.5S라는 정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엔 이 VL, A 기업의 가치는 이제 부채 기업이니까 VL이잖아요. 자, VL은 VU 플러스 BTC죠. BTC. 근데 이 기업 가치는 또한 이 S 플러스 B로 표시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 관계가 B와 S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이용해야지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VU가 100억이라고 했기 때문에 100억 더하기 요 B에 1.5S를 넣은 거죠. 1.5S, TC가 0.3는 S 더하기 요 B에 요걸 넣는 거죠. 1.5S. 이렇게 정리가 되고 요거를 풀면은 S는 48.78억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A 기업의 가치를 구하면 VL은 S 플러스 B니까 요거 더하기 B는 1.5S니까 1.5 48.78 하면은 122억이 된다. 122억.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021년 29번 문제는 요거랑 굉장히 비슷하죠. 이게 문제가 재밌었나 봅니다. 또 나왔어요. 또 나왔는데, 근데 이번엔 A 기업의 가치 VL을 구하는 게 아니고 BTC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과정으로 이렇게 구하고 이걸 정리해서 이렇게 하고 S를 구한 다음에 요 S가 25고 여기 넣으면 B가 나오잖아요. BTC 해서 10.71억. 2013년 30번 문제도 똑같은 문제가 또 나왔죠. 이번엔 부채의 가치만 구하라. 부채의 가치만 구하면 여기에 넣으면 되니까 더 쉽죠. 자, 이제 그 자본구조 이론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MM의 수정 이론 제2명제, 자기자본 비용과 가중평균 자본 비용에 대한 명제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자, 명제를 읽어볼게요. 자기자본 비용은 부채 사용이 증가할수록 상승한다. 그러나 자기자본 비용의 상승 효과가 타인 자본 비용의 저렴 효과를 완전히 상쇄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부채 사용이 증가할수록 하락한다. 하락해요. 이 MM58에서는 완전히 상쇄하기 때문에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 일정했죠. 근데 여기는 하락한다. 그렇죠?
자, 먼저 자기자본 비용. 자, 여기서 일단 좀 수정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13.11로 수정하시고, 법인세가 있을 때, 그러니까 13-11을 법인세에 있을 때의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로 바뀌어야죠. 요게 이게 법인세가 존재할 경우에 당기순이익이죠. 요걸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거를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식 13.20 과, 식 13.2에 의하면, 이렇게.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삭제를 해주셔서, 재무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연결되게 이렇게 바꿔주고 시작합시다. 자, 요식과 요식을 이용해서 요식을 도출하는 거예요. 요식과 요식을 이용해서 요걸 도출한다. 자, 이건 뭐냐면, 자, 요 13-13.22 요식이고, 그 다음에 13.22식이 이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요거를 BTC를 저쪽으로 보냅니다. 그럼 VL-BTC는 VU죠. 그러면 요 VL-BTC를 요걸로 대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요 로우를 이쪽으로 옮기면은 이게 되죠. VL-BTC 가로 닫고 로우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NY 1-TC가 이거고요. 그렇죠? 자, 요 식이 되는 거 이제 이해하셨죠? 근데 VL은 S 플러스 B죠. 그렇죠? VL은 S 플러스 B. 그래서 요 식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S 플러스 B 마이너스 BTC 가로 닫고 로우. 요거. 자, 요거를 여기 이제 대입해 준다. 그렇죠? 대입해 주는데, 보시면 이 NY 하고 이 일반 TC 마이너스 KDB 하고 일반 TC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위를. 이 NY 1-TC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거기다 대입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은 이 정리 과정이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생략합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나시면 확인해 보셔도 좋은데, 불필요한 과정이에요. 어차피 그거는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아무튼 요거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요거 공식은 반드시 외워야죠. 외워야죠. 자, 요 K, 주주들이 요구하는 수익률, 자기자본 비용이 이렇게 구성된다. 자, 첫 번째 항이 로우죠. 로우는 똑같죠. 로우는 자본구조와 관계없이 일정하다. 그렇죠? 영업이익은 자본구조와 무관하다. 일정하다. 자, 요거는 먼저 번에 MM58하고 이명제 똑같습니다. 요게 다르죠. 요게 다르죠. 두 번째 항인 요거. 요거였죠. 요거였죠. 요거로 1-TC가 들어가 있죠. 중간에. 요거는 어쨌든 이제 부채를 사용하면은 재무 위험이 이제 증가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요게 이제 점점 증가하겠죠. 이 부분이. 두 번째 항이 점점 증가하겠죠. 더군다나 이제 선형적으로 S분의 B니까 선형적으로 증가합니다. 따라서 자기자본 비용이 부채 사용이 증가할수록 상승한다. 이 상승한다는 결론은 MM58이나 MM63이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자, 식 13-15가 이거고, 이거죠. 13-13.15. 그 다음에 식 13.24, 이거죠. 요거 두 개를 비교하면은 어떻습니까? 이 1-TC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1인 거고, 이건 1보다 작은 숫자죠. 그죠? 법인세가 있을 경우니까. 1보다 작은 숫자죠. 그러니까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건 똑같아요.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건 똑같은데, 근데 요것 때문에 기울기가 낮아지는 거죠. 기울기가. 요 K의 기울기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중평균 자본비용 K0는 요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요 빨간 점선은 요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법인세가 없을 때. 요렇게 기울기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렴 효과를 완전히 상쇄를 해서 K0가 이렇게 수평하게 된다. 그런데 요 기울기가 요만큼 낮아졌기 때문에 요렇게 낮아지는 거죠.
K0가. 예, 이해하시겠죠? 예, 완전히 상쇄하지 못한다. 1-TC 때문에.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MM63에서 이 가중평균 자본비용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봅시다. 자,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1법, 2법, 3법. 예, 요거를 세 가지를 다 알고 계셔야 되고, 요거 상황별로 다 적용하는 경우가 다 있어요. 그래서 다 암기를 하셔야 되고, 자, 1법 보시면, 이 MM58에 비해서 여기가 들어갔죠. KD가 1-TC, 요게 사이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요게 달라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13-25, 요 식을 13-24, 요 식에 대입해서 정리하면은 요 식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K0는 로우에다 1-TC V분의 B를 곱한 거다. 예. 그래서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이게 그 K0가 로우보다 이 부채를 사용함에 따라 로우보다 더 작아진다, 낮아진다는 걸 요 식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 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법의 K0는 여기서 사실 나왔죠. ENO의 1-TC, 요거를 이제 K0, 로 나눠준다. 요 ENO의 1-TC는, 요게 그 주주 현금 흐름에다가 채권자의 현금 흐름을 더한 거죠. 더한 거. 그래서, 여기랑 비교하면은, 이게 로우고, VU고, K0고, VL이죠. 그렇죠? VL일 때는 K0로 나눠준다. 그렇죠? 자, 요거를 K0를 이쪽으로 보내고 VL을 이쪽으로 보내면 요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식은 당연히 VL은 VU 플러스 BTC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거고요. 아무튼 요거만 알고 계시면은 요거는 뭐 쉽게 추론하니까, 그렇죠? 요거 세 개를 암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VL, K0를 이용해서 VL을 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추가적으로 암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또 하나 알아둬야 할 게, 자, MM63에서 이제 법인세율하고 기업가치, 자기자본비용, 가중평균 비용과의 관계, 요거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인세율이 증가할 때 VL은 감소함수고 K는 일정하고 K0는 또 감소하고, 역관계라고도 그러고, 그렇죠? 무관하다고 그러고, 요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자, 먼저 이제 법인세율과 기업가치의 관계는 역관계다. 자, 이거는, 자, VL로 정리한 그 식이 있어요. 그렇죠? VU는 요거니까, 요걸 대체하면은, BTC. 이렇게 나오고. 자, 이거를 이제 법인세율로 편미분한다. 분자에 대한 식으로 정리했을 때 분모에 대하여 미분한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고 플러스니까 이거 사실은 따져봐야 되는데, 요게 크냐 요게 크냐, B가 이제 결국 영구체라고 하면 요렇게 되니까, 그렇죠? 가치가 요게 크냐 요게 크냐. 일반적으로 이제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보다 더 크겠죠. 근데 요 로우는 또 KD보다 일반적으로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애매하긴 한데, 일반적으로 이게 크다고 일반적으로 이제 가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다, 역관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역관계니까 시험이 역관계예요. 역관계로 풀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율과 자기자본 비용의 관계는 이제 무관하다. 자, 왜 무관하냐? 자, SL은 VL-B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VL은 VU 플러스 BTC.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를 B를 묶어주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VU는 또 요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식이 나오고, 요거를 또 TC에 대해서 묶어주면은 이렇게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K에 대한 식, MM 명제 2번 K 자기자본비용 이 식이죠. 이 식에서 요 S가 이제 이걸로 대체되는 거죠. 대체되면은 여기 일반 TC가 이렇게 제거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K의 식에 TC가 없어져요. 그렇죠? TC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TC랑은 K하고는 무관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법인세율과 가중평균 잡음비용 K0 이 관계 이제 역관계다. 자, 마찬가지로 K0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분자에 대한 식으로 정리했을 때 분모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마이너스. 그래서 역관계다. 이건 확실하죠. 그리고 이 부분은 여기 잘못 들어간 거니까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09년 31번 문제. 자, MM63에서 이 법인세율과 자기자본비용 무관하죠. 맞는 선지고, 그 다음에 2005년 32번에 3번 선지는 MM63에서 자, 법인세율이 상승할수록 기업가치, 가중평균 자본비용 하락,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자본비용 변함이 없다. 맞고요. 22년 33번 문제. 자, MM63이죠. MM63. 일때 그 S분의 B의 증가에 따라 가중평균 자본비용 K0는 부채비용 곱하기 1-S 법인세율로 수렴한다. 자, 이거를 보시면, 자, 우리 K0 공식이 1법, 2법, 3법이 있었잖아요. 이 1법을 보시면, 이 부채비용이 점점 증가하면은, 여기 1에 가까워지니까, KD 곱하기 1-TC에 수렴할 것도 같아요. 그쵸? 근데 요 S가 있기 때문에, 그죠? S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더 봐야 된다. 그렇죠? 근데 이 법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죠. 여기 로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V분의 B가 이제 점점 증가해서 예를 들어 부채비율 100%다. 그러면 1이잖아요. 그러면 로우하고 1-T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부채비용이 아니라 로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6년 3번 문제는, 요 공식을 쓰는 거예요, 요 공식. 그쵸? 자기자본 비용 공식. MM63의 자기자본 공식, K2. 요걸 쓰는 건데, 자, 부채가 전혀 없는 기업 A의 자기자본 비용. 이게 로우죠. 그렇죠? 이게 로우예요. 그 다음에 KD가 이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S분의 B가 100%. 그렇죠? 요걸 적용하면 되고, 요 시장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 이거는 함정 정보입니다. 이건 전혀 필요 없는 함정 정보였어요. 자, 10년 30번 문제는, 자, MM58이죠. MM58하고 MM63에서 각각 K0를 구해서 그 차이를 구하는 문제예요. 자, 먼저, 자, 무부채 기업의 자본비용이 로우죠. 로우가 이 무관련 이론일 때 K0가 되니까 0.15 하나는 찾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VU를 구해야죠. VU는 이 공식에 의해서 자, 3, 1-0.4 나누기 0.15 하면은 12가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 VL은 BTC만 더하면 되죠. BTC. B가 10억이니까 TC 0.4 하면은 VL은 16.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K0를 K0의 2법을 이용해서 자, 구합니다. 구하면 0.1125가 되죠. 그러면 이게 새로운 K0니까 요 MM58의 0.15에서 MM63의 0.125를 빼면은 0.0375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년 34번 문제는 자, 전형적인 문제예요. 이런 유형으로 한 5문제가 출제됐는데 자, 이걸 보시면 되고요. 거의 이제 2차 시험은 이제 축소판인데 그런데 전형적으로 이 문제로 출제되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빨리 푸는 법을 연습해서 기계적으로 풀어내 가지고 이거는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자, 먼저 전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기점으로 이제 무부채, 부채를 사용하지 않는, 그 다음에 부채를 사용하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런 게 하나씩 껴있다. 전형적인 거 1, 2, 4, 5가 이제 전형적인 거고, 뭐 한마다 모형을 껴놓는다거나, 그 다음에 뭐 배당 평가 모형을 껴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가 껴있어요. 껴있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렇죠? 전형적이다. 그래서 한번 이거는 풀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선지를 보면은 자본구조 변경 전 K0죠. K0하고 변경 후 K0.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전후로 계속 묶고 있어요. 그래서 1번은 가중평균 자본비용 K0, 2번은 K2, 3번은 주식 베타, 4번은 자산 베타, 5번은 자산의 시장 가치가 결국 V죠. 기업 가치. 그렇죠. 이렇게 묻고 있다. 그래서 요거를 해결하라. 선지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앞에 이제 무부채 기업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자본 비용은 곧 로우죠. 그렇죠? 이게 K0고요. 0.124 이거는 맞고, 변경 후 이제 K0를 구하려면은 먼저 이제 VL을 구해야 돼요. VL은 BTC를 더하면 되죠. 340이고 이거를 V에 넣는 거죠. 340. 그 다음에 이 100억 부채를 위에 B 이렇게 넣고 이 이법을 적용하면은 K0가 나오는데 10.94니까 이건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K2죠. K2. 먼저 변경 전 자기자본 비용은 똑같죠. 로우죠. 로우로 똑같고 그래서 0.124 똑같습니다. 똑같고 이제 변경 후니까 VL을 똑같이 이렇게 구해서 K는 요 MM의 이명제 요거를 넣어서 구하면 145로 요건 맞죠? 그렇죠? 주식 베타는 무부채 기업일 때는 그 자체가 주식 베타가 되고 1.4 맞고요. 그 다음에 부채를 사용할 경우에 주식 베타를 구하려면은 먼저 340 똑같이 구한 다음에 이 하마다 모형 여기도 써 있지만 하마다 모형을 써야죠. 여기다 넣으면은 1.75 그래서 맞게 되겠습니다. 자, 4번의 자산 베타는 위에서 구한 1.75 이게 주식 베타잖아요. 주식 베타를 요 식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죠. 그래서 340분의 340-100 곱하기 1.75 이거를 하면 1.24가 돼서 이것도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자산의 시장 가치는 처음에 300억이었고요. 자본구조 변경 후에는 340 계속 구한 거 동일하죠. 340.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요거에 계속 겹치는 거죠. 이거는 다 빼주는 거고 요거는 그냥 로우인 거 알면은 K도 바로 이제 0.124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도 겹치는 것이고 이것도 겹치는 것이고 이것도 겹치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계산하는 거 보면은 이거만큼 크진 않다. 그래서 시간 내에 한 2분 정도 걸리면은 충분히 풀 수 있다. 전형적인 문제니까 연습을 해 두셔야 됩니다. 2004년 37번 문제도 자, 전형적인 문제. 자, 이걸 거봐야죠. 자, 무부채 기업 부분, 그 다음에 부채 기업 부분. 자, 그리고 자, 고려해야 될 게 1번 보면은 자기자본 비용, 전 자기자본 비용,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무부채 기업의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나 자기자본 비용이 똑같죠. 부채가 없으니까 16%. 1번은 바로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2번은 자, 후에 K2, 그렇죠? 후에 K0, 그 다음에 부채 시장 가치, 구체적인 금액, 그 다음에 자사주를 매입한 이후에 발행 주식수, 현재 100만 주인데 이렇게 줄었다, 그렇죠? 자, 요거를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번은 풀었고요. 자, 2번은 후에 K죠. K를 구하려면은 일단 S분의 B를 알아야죠. 근데 부채 비율이 V분의 B가 0.4예요. 그렇죠? 그러면 V분의 S는 0.6.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넣으면은 된다. S분의 B. 그렇죠? 그래서 요 로가 요거니까 KD 정도 다 있죠.
다 있으니까 넣어서 구하면 0.188이다. 맞고요. 3번은 후에 이제 K0인데 K0 공식 이법, 왜냐면 V분의 B를 주어졌기 때문에 로를 집어넣어서 구하면 1408이다. 그렇죠? 4번이 좀 까다롭죠. 조달해야 될 부채의 시장 가치를 구하는데 이렇게 구할 수도 있지만 요거를 사용하세요. 왜냐면 이 앞에 1408을 주었잖아요. 그래서 요식 K0로 바로 구할 수 있게. 자, 요 공식은 요 3법을 요걸 바꿔놓은 거죠. 그쵸? K0를 넣고 V를 이쪽으로 하고, 그쵸? 요 공식 제가 외우라고 그랬죠? 요 공식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VL을 구할 수 있죠. 그러면 VL이 이거니까, 자, B는 0.4V, 그렇죠? 여기서 0.4V니까 바로 나오죠. 그렇죠? 자, 5번이 좀 특이한 거죠. 그쵸? 또 이게 전형적으로 해서 이렇게 구하고 대부분은 전형적인 거고, 여기에 뭐 하나다 모형을 결합시키거나 배당평가 모형을 결합시켜서 추가로 한 번씩 짓는다. 선지 하나씩. 그런데 이 경우는 이제 자사주 매입수 요거를 하나 이런 식으로 넣은 거죠. 그렇죠? 자, 구해봅시다. 자, 먼저 주가를 구해야죠. 주가는 총 기업가치를 현재 주식수 로 나눠준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주당 이게 되고, 그러면 이제 자사주를 얼마큼 매입해야 되느냐 하면은 요 금액만큼을 주식을 발행을 해야 되니까 요거를 현재 주가로 나눠주면은 요만큼 매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 100만 주에서 요걸 빼면은 요거여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틀렸네요. 5번이.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년 33번 문제도 전형적인 문제. 그렇죠? 자, 먼저 여기를 기점으로 이 앞쪽이 무부채 기업, 이쪽이 부채 기업. 그렇죠? 그리고 선지를 보면 변경 전에 K0, 변경 후에 K0. 그 다음에 조달해야 될 부채의 시장 가치. 그 다음에 전에 기업 가치. 그 다음에 후에 K2. 이거를 구하는 문제다. 이렇게 문제 구조 바로 파악이 됩니다. 자, 1번은 변경 전이니까 무부채 기업이죠. 그럼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나 로우나 K2나 똑같다. 그래서 20%. 바로 이거는 맞추실 수 있고요. 변경 후에 K0는 요식, 이법을 사용한다. 요 이법 계속 문제를 보시면 계속 이법이 사용되는 걸 알 수 있어요. K0는. 요걸 눈여겨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V분의 B를 알아야 되잖아요. V분의 B는 자료는 여기 부채 시장 가치가 기업 가치의 30%다. 그럼 V분의 B가 0.3. 이거 바로 넣으면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맞는 선지가 되겠고, 3번 조달해야 할 부채의 시장 가치는 바로 앞 문제랑 동일하게 별회로 이렇게도 구할 수 있지만 이 별회로 구한다. 그래서 이 식을 남기하라고 하셨죠. 요거를 K0를 바로 앞에서 구했기 때문에 여기 넣으면 돼요. 이 NOI는 100, 그렇죠? 0.4 법인세율 구하면 VL이 바로 구해질 수 있죠. 그래서 VL이 이건데 V분의 B가 0.3이잖아요. 그러면 B는 이렇게 나온다. 4번은 이제 무부채 기업의 기업가치 VU를 구하는 문제죠. VU는 배당 평가 모형을 이용해서 100이 영업이익, 그래서 1-0.4한 거를 로우로 할인하면은 300이 되겠습니다. 변경 후에 K2, K2는 요 공식, 이것도 계속 반복되죠. 로우가 있고,
자, V분의 B가 0.3이니까 V분의 S 0.7이죠. 그러면 0.7분의 0.3의 S분의 B가 된다. 그래서 요 식에 넣어주고, 나머지를 다 적용시키면 2257. 이것도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13년 26번 문제도 비슷한 그런 문제인데, 요거를 기적으로 앞쪽이 무부채 기업 정보였는데, 이제는 무부채 기업 정보가 뒤에 있고, 부채 기업 정보가 앞에 있는 그 차이가 있죠. 자, 1번 선지는 무부채 기업의 기업 가치를 구하는 거고, 2번 문제는 법인세 절감액의 현재 가치, BTC를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은 KE, 변경 후죠. 부채 기업의 KE, 부채 기업의 K0, 그 다음에 이거는 요거 결론, 결론 문제. 이렇게 구조를 파악하고 풀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전형적으로 이 방식에 의해서 자, 1명제와 2명제를 단계적으로 모두 해결한 후에 선지를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요 A, B, C, D, E까지 쭉 그 1명제와 2명제를 다 구한 겁니다. 단계적으로. 그래서 로우는 0.2고 B는 200억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VU는 영업이익 150억에 1-T하고 로우죠. 로우. 무부채 기업의 자기자본료 로우로 할인하면 450억. VL은 여기에 BTC만 더하는 거니까 200에 0.4를 더하면 530억. 그렇죠? 그 다음에 KE는 이 공식을 적용하면은 0.2364. 그 다음에 K0는 1법, 2법, 3법이 있었는데, 여기 이제 VL을 구했으니까, 여기 ENY, 여기 1-TC에서 530을 나눠주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1번 선지를 보면, 이제 VU죠. VU는 450억.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은 BTC죠. BTC. VL에서 VU를 빼면은 80억. 그 다음에 3번은 부채 기업의 KE죠. KE는 이 공식에서 구한 2364. 맞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채 기업의 K0죠. K0는 여기서 구한 1698. 반올림하면 이게 되죠. 자, 5번은 이제 부채 비율이 무한히 증가한다. 부채 비율이. 그러면 어디에 수렴하는가? 그런 문제가 앞에서 봤죠. 그쵸? 그때, 로우, 요식이죠. 요식에서 로우 1-TC V분의 B. 요게 무한대니까 로우 1-TC로 수렴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구하면 로우가 0.2니까 0.2에 1-TC V분의 B 100%. 여기 이제 S분의 B로 나와 있지만 어차피 뭐 부채 비율을 증가한다면 요거나 써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0.12에 수렴하기 때문에 이게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 비슷한 문제가 나오니까 일부를 생략할게요. 자, 여기를 기점으로 무부채, 그 다음에 부채, 그리고 무부채 기업 가치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1, 2, 3번은 다 비슷한 거예요. 여기 A, B, C, D, 그 다음에 3법까지 그대로 구하고 사용하면 되는 그런 문제예요. 이거 다다닥 푸는 요 연습 하셔야 됩니다. 1명제, 2명제. 자, 4번만 보시죠. 4번. 4번 보시면 S분의 B죠. S분의 B가 100%. 그럼 V분의 B는 0.5죠. 그렇죠? 자, 요거를 이 법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K0를 구할 수 있어요. 0.08로. 그리고 요식 VL을 구하는 요식 변형식 있죠. 여기에 K0를 넣으면은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거고, 5번은 이번에 이제 V분의 B네요. 그치? 더 쉽죠? V분의 B. 그럼 넣으면은 0.07 요거를 넣으면은 100억이 나온다. 자, 14년 32번 문제는 자, 전형적인 문제고,
자, 근데 아주 중요한 정보가 잘못됐죠. 이게 무부채 기업이에요. 이거 오타가 났어요. 무부채 기업. 그러면 이걸 기점으로 이쪽은 무부채 기업, 부채 기업. 예, 그런 전형적인 문제고, 예, 이 안에 내용도 색다른 게 없습니다. 그죠? 자, 17년 29번 문제도 이걸 기점으로 무부채 기업 정보, 부채 기업 정보, 예, 전형적인 문제고, 예, 그래서 충분히 구하실 수 있고요. 자, 이 부분이 특이한 거죠. 주가가 24% 상승할 거다. 이 24% 상승하다. 이거는 V분의 델타 V, 예, 요거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요 BTC를 구해서 BTC 금액만 구하는 거예요. V를 분모로 놓으면 24%, 예, 그래서 맞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선지는, 예, 요거는 앞서, 예, 한번 해봤던 그런 문제죠. 예, 채권 발행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기 주식수. 이거는, 예, 현재 주가를, 예, VL에서 구하죠. 예, 주가를 구해서 요걸로 3억, 그렇죠? 3억을 요 주식 주가로 나누면, 예, 자사주 매입 수가 나오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맞는 선지. 자, 21년 33번 문제도 요걸 기점으로 무부채 기업 정보, 부채 기업 정보. 자, 전형적인 문제인데 하나 좀 눈여겨봐야 될 게 보통 이제 영업이익을 줬단 말이죠. 근데 세후 영업이익을 줬어요. 그러면 이걸 준 거죠. 그렇죠? 2의 NOI 1-TC 이거를 준 거예요. 그래서 0.7을 바로 쓰면 된다. 여기서 함정에 빠지시면 돼요. 예, 이게 다른 문제랑 다른 점이죠. 그 다음에 이 롤을, 예, 여기서, 예, 이 공식을 이용해서 롤을 구할 수 있다. 예, 그런 점. 그래서 0.07 구하는 거. 예, 이것만 주의하시면은, 예,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15년 28번 문제는, 자, 신규 투자안을, 예, 관련된 문제인데, 자, 신규 투자안과 동일한 사업하고 있는 비기업. 예, 그 대형 베타랑 유사한 그 풀이 방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근데 이 비기업은 또 타인 자본 사용하지 않는 무부채 기업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 비기업에 주식 베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CAPM으로, CAPM 자료가 있죠. CAPM으로 구하면 베타U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베타U가 0.17이고 이게 로예요. 결국, 이게 로예요. 그리고 이 신규 투자안의 목표 부채 비율이 100%잖아요. S분의 B가. S분의 B가 100이니까 V분의 B는 2분의 1이죠. 그렇죠? 그러면 요 이법, K0의 이법을 이용해서 로우 V분의 B TC 하면은 0.14가 신규 투자안의 수용가를 구해 사용해야 될 할인율이 되는 겁니다. 자, 22년 34번 문제는 최신 경향이라도 볼 수 있어요. 자, 똑같은 이제 무부채 기업 정보, 부채 기업 정보 있는데, 자, 이걸 줬어요. 표준 편차 상관계수. 그 다음에 시장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표준 편차. 자, 그러면 이 로우를 추정할 때 이제 베타 U를 쓰잖아요. 예, 베타 U, 무부채 기업. 예, 베타 U를 이렇게 직접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 식을 이용해서 요걸 이용하죠, 정확히는. 그래서 베타 U가 0.4니까 이거를 CAPM에 넣어서 0.11 로우가 그러면 VU는 영업이익이 2이니까 2-1.0.4 나누기 요거 로우 하면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KL KL은 베타 L을 구해야죠. 베타 L 베타 L은 여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1.5고 CAPM에 요거를 넣으면은 275 그 다음에 K0는 자, S분의 B가 100%잖아요. 그러면 V분의 B는 2분의 1. 그리고 요 K0, 요 1법을 쓰는 겁니다. 이번에 1법. 그래서 1법, 2호, 3법 다 외워야 된다 그랬죠. 예. 여기서 1법을 써서 1호, 2호. 그러면 VL은 자, 요 K0를 구했기 때문에 요 식을 쓰면은 바로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요 값을 사용해서 풀면 되죠. 자, 이게 22년도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최신 경향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구하는 거 대비도 충분히 연습을 해 두셔야 될 겁니다. 자, 23년도 30번 문제. 자,
이걸 기점으로 이제 무부채 기업 정보, 부채 기업 정보. 그 다음에 부채 베타는 0. 그렇죠? 수종이론, MM의 수종이론. 자, 이 문제는 이제 자산 베타가 추가되고, 이 주식 베타를 하마다 모형을 이용해서 구한다. 그렇죠? 예. 그 두 가지가 좀 새로운 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무형부채이기 때문에 이 식이 이렇게 변한다. 그렇죠? 간단하게. 그것만 수정하면 나머지 뭐 어려울 게 없고요. 아무튼 그 23년도 문제니까 또 이거 최근 최신 경향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자 부채 베타 0이죠. 예. 제가 그 부채 베타 B가 0으로 해서 무조건 한다. 왜냐면 하마다 모형의 기본 가정이 이 무부채 베타 B를 0으로 가정을 하기 때문에 여기 뭐 이 부채 베타가 0이 아닌 경우에 그 하마다 모형식 변형식 있잖아요. 그건 잊으셔도 됩니다. 23년도까지 부채 베타 0이에요. 그 전에도 전혀 부채 베타가 플러스인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 식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마다 모형은.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